신성준 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당정청 민생현안 회의 하셨어요. 네. 지금 위원장이신데 지금 관심 받고 있는 게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하는 대신에 피해 지원하는 쪽으로 이제 의견이 모아졌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피해 지원을 해주면 이전과 똑같은 방식이냐라고 해서 뭐 소상공인들 불만들이 좀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오늘 자리에서 논의가 됐습니까? 예, 뭐 아주 세부적인 사안들까지 다 논의된 것은 아닙니다만 손실보상법의 핵심 쟁점이 법 제정 이전에 발생한 과거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거냐 또는 지원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 산자위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보상까지는 어렵고 피해 지원을 하기로 하자. 근데 다만 그 피해 지원도 충분하게 하자라고 아예 법에 붙이게 이렇게 그 규정에 네. 넣었거든요. 이 법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렇게 두텁게 충분하게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기존에는 피해 업종별로 지원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일괄해서 지급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피해 업종 중에서도 업체별로 피해 규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매출액이라든지 또 실제 피해를 입은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좀 세분화해서 지원하도록 하자. 이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저희 당의 이동주 의원 같은 경우는 매출 규모별로 구간을 설정하고 그 구간에 지원해야 될 일하를 계산하자. 그 곱하기 영업 제한 일수를 곱하면 그게 곧 지원 금액으로 되게끔 하자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를 했는데 이런 취지를 감안해서 피해 지원을 좀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자라고 하는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어쨌건 목표는 소급 적용과 비슷한 효과를 좀 내보도록 하겠다라는 걸 지금 궁리를 하고 계신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것은 뭐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이 지금 당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달 안에 처리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선 저희들이 소상공인을 만나보면은 네. 작년 8월 달부터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정부에서 행정명령으로 어떤 업종을 제한하거나 업종을 금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손해가 상당히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부터 한다는 건 말이 되질 않는다. 그런 원칙은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지켜지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통과된 것은 그 법 조문에 소급 적용이라는 것을 다 빼고 부칙에 비해 정도에 상응하는 지원의 개념으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무늬만 손실 소급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9개월이든 뭐 1년이든 어떤 구체적으로 넣어야 전반적인 손실 보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그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 소위만 지금 통과했을 뿐입니다. 여기 전체 회의라든지 또 법사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본회의라든지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주장을 계속 강구해 간다. 그리고 우리 당의 최성재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에서 70일 동안 단식 내지 천막 농성을 하고 있거든요. 또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말 죽게 폐업하는 사람도 많으세요. 네. 폐업하는 사람 또 폐업 수준에 가 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보상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 저희들은 뭐 일치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에서 목소리를 계속 내시겠다는 네네. 입장이신 것 같고 혹시 저희 시청자분들 위해서 오늘 논의된 것 중에 이거는 꼭 시청자들이 알아야 될 건 논의된 게 있다면 혹시 소개해 주실 게 있을까요? 두 가지 핵심적인 사안도 논의를 했는데 하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서두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광주 학동에서 건물 폐기를 철거를 하다가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건설 분야의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하다. 그것이 그럼 또 새로 만드는 거예요? 예, 건설안전특별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두르자라고 하는데 당정청이 의견을 함께 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치킨집 사장님이 소비자의 불만을 빨리 처리하라고 이 배달 앱 직원으로부터 막 성화를 받다가 네. 뇌출혈로 쓰러져서 끝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어제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상거래가 공정하지 않아서 이를테면 일선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 질서를 공정하게 하고 이용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 국회에 모두 세 종류의 법안이 나와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또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 상생협력법, 또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이 세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이 모두 법이 다 필요하니까 이 법안도 서두르자. 근데 다만 각각의 법이 있다 보니까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중첩되는 부분을 빨리 당이 주도해서 조율해가지고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건설 안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서울시장실에서 오늘 최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네. 강주의 건설 현장의 그 안전사고 이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안전감독관을 지금 계속 상주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상주를 하되 지금 그걸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걸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아주 낮춰서 수시로 가서 감독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개선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얘기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오늘 국회에서는 사흘 동안 이제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2시부터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됐는데 먼저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거든요. 잠깐 영상 보고 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약속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뭔가 다를 것이라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본인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았습니다. 승자 독식을 끝내기는커녕 권력을 독식하기 바빴습니다. 팬덤 정치와 선을 긋기는커녕 자기들의 팬덤 정치에 편승했습니다. 야당 시절에는 그토록 비난했던 여당의 행태를 그대로 반복한 것입니다. 어느 당이 어느 당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기득권 챙기기는 무섭게 빠르고 민생 챙기기는 한없이 느린 정치. 대한민국 국회는 기득권 양당의 내로남불 전쟁터가 돼버렸습니다. 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기득권 양당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민주당을 더 강하게 질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여러 가지 기득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기득권층과 전혀 다를 바 없다. 기득권층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종부세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종부세를 완화해주는 게 과연 국민들의 뜻인가? 상위 2%만을 위한 법이 과연 그게 기득권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의를 했는데 이번 그 재보선 이후에 종부세 부분이 민심이라고 민주당에서 지금 읽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진단에 반대하고 네. 이번 당내에 부동산 특위가 마련한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완화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도 치열하게 했습니다만 네. 그런 진지한 논의 결과 당 소속 의원 모두가 다수가 어쨌든 집값이 많이 올랐고 또 그 집값이 많이 오른 것 때문에 세부담도 조금 늘어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세부담은 좀 완화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해서 부동산 특위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 2% 과세 또 양도소득세의 면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조치에 대해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번 4.7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여러 정책들을 썼지만 결국 집값 잡기에 실패해서 주거부담이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데 있었고 따라서 본질적인 처방은 집값을 잡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그렇게 오른 집값 때문에 세부담이 과했다고 한다면 이 세부담도 완화시켜 드리는 게 정치인의 도리다 이런 판단으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성준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종부세 완화 부분이 괜찮은 방향이라고는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잘못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선 배진교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아픔을 많이 느낍니다. 종부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상위 2%만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등 98대 2로 완전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정치다 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세계 각국에 이런 세제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상위 2% 그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거기에 안 들어가려고 여러 가지 행정적 낭비가 엄청 심하다. 행정을 해본 사람은 그걸 알게 돼 있습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번 총선 때 우리 여당 민주당에서는 종부세를 경감하겠다고 약속 다 했습니다. 원대표라든지 뭐 원내대표라든지 각 지구당의 출마자들까지 다 했는데 결국 선거 끝나고 나서 버려졌지 않습니까? 이런 전체를 보더라도 정말 이것은 잘못됐다. 제가 그 과거에 그 미국의 어느 대통령 후보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바보야, 문제는 공시지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시지가요? 공시지가가 1년에 10% 15%씩 막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종부세를 비롯한 60개의 세금, 보험금이 다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 항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를 1년에 5%, 5년에 20%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뭔가 이 세금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세금에 굉장히 분노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은 부동산 세금을 시가에 그대로 적용하죠. 시가를 100% 반영합니다. 우리는 시가의 70%만 공시지가로 반영하고 있어요. 이거는 과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세에 근접하게 할 것인가, 그것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해서 여야 합의로 공시지가 현실화에 관한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에 입각해서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도 수립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공시지가가 높다고 하는 것은 그 공시지가 현실화의 로드맵 때문이 아니고 그냥 집값이 많이 높아진 겁니다. 물론 그거 뼈아픈 일입니다. 저희들이 집값을 잡아야 될 책임이 있고 그래서 서민 주거를 안정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데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들이 있어서 본질은 집값을 잡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시지가가 문제가 아니고. 자, 미국에도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거는 시가를 적용하고요. 일부는 또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세 각국이 공시지가와 현시가를 같이 적용하는 사례들이 다 세금마다 다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지가가 올라가니까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공시지가율 기준을 지금 현재 70%인데 이걸 90%까지 올리려니까 매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10년에 걸쳐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게 2, 3%씩 올라가면 다른 현실까지 같이 곁들여져서 굉장히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세금을 조정해야 된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시지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아십니까? 지난해에서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1.2% 올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시지가가 오른 것을 보니까 20% 가까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올랐죠. 그건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 때문이 아니고 그건 1.2% 올렸는데 실제로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오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본질은 집값이지 그 집값을 반영하는 공시지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그쪽 거이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시지가는 지금 현재 현실의 70%입니다. 네. 이걸 90% 올리는 건 별로 단계가 안 되니까 1.몇% 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55%입니다. 이걸 90% 올라면 왕창 올려야 되면 전체로 하면은 전혀 유형별로 다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려야죠. 자, 과도한 두 분은 투자를 뭐 갖고 있는 워낙에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나중에 부동산 이슈 있을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그 경선 연기를 두고 지금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의총이 있었는데요. 먼저 의총에서 나눴던 얘기 잠깐 듣고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정치 집단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신뢰는 약속과 규칙을 지키는 데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원칙 없는 승리보다 차라리 원칙 있는 패배를 선택하는 게 결국은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로 했던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재명 지사가 통큰 양보를 하는 거죠. 문재인 후보 때도 노무현 후보 때도 앞서 나가는 사람이 또는 분리할 때 양보를 하면 국민들의 더 큰 지지를 보내주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수렴이 돼서 당이 질서 있게 대선 후보 경선 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당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이상민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준을 마치고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절차를 준비해야 될 시점입니다. 오늘 충분히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결정은 저는 최고 지도부에서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쪽에서는 원칙 지키자, 또 다른 쪽에서는 통 큰 양보를 해달라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지금 대선 경선 기획단 그 공동 단장이죠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오늘 결론 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오늘 결론 내야죠. 이거 더 계속 그 결정 미루면 보기에도 안 좋고 또 그 내부에서 싸우는 모습으로 또 비춰질 수도 있어 보이고요. 네, 그렇죠. 자꾸 미루게 되면 경선 일정에 차질이 오는 거죠. 그러니 오래 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부에서도 뭐 오늘 내일 중으로는 결단을 할 생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좌지간 경선 연기론이든 아니면 원칙대로 하자라고 하는 얘기이든 다 어떻게 하는 것이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될까 하는 충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만 결국 결단의 몫은 최고위원회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오늘 그 부동산 비위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된 윤미향, 양이원영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해서 제명 조치가 오늘 나왔는데요. 그 전에 제명 조치 전에 두 의원의 의견 표출이 있었습니다.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제 또 의정 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또 정치 속에서 실현하고 그렇게 활동해야죠. 제가 이미 다 밝혔고요. 저희 의원실 페이지를 통해서도 밝혔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혹시 아까 어떤 식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까? 좀 지나가면 안 될까요? 혹시 어떤 설명을 오늘 제가 그 발언한 거 올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된다고. 자, 지금 표결 없이 제명 처리를 했는데 자, 두 의원 모두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입장 중에서 보면 양이원영 의원의 경우에는 전근대적 태도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도부를 좀 질타하는 듯한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당 입장에서는 좀 조용히 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의원들은 또 어떻게 결정이 될지 의사 결정을 할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뭐 당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뭐 여러 차례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우리 당 의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자원했고 그 결과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의원들 모두를 다 탈당을 권고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민주당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관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른바 내로남불 프레임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잘잘못은 분명하게 하겠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우리 윤미향 의원이나 양이원영 의원님 외에 다른 많은 분들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그런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살다 보니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도 있고 또 본인이 개입하지 않은 일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에 대해서 옥석을 일일이 가리지 않고 일단 그는 수사기관에서 분명하게 밝혀지리라고 보고 일단 당에서 거취를 정리해달라고 하는 권고인데 참 아픕니다. 또 동료 의원으로서 얼굴 보기도 민망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민주당이 다 자기 쇄신을 위한 노력이다. 또 국민의 신임을 다시 얻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당의 그런 결정을 설령 흔쾌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받아들여 주시기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관심은 민주당은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정당입니다. 근데 권영기가 나머지 정당에 대해서 전수조사 시작했는데 국민의힘 지금 못하고 있어요. 네네. 개인정보 제출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좀 당에서 좀 압박을 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압박을 협조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본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체를 동의하라고 다 지시를 내렸는데 지난번 재산 신고할 때 고지 거부한 직계 좀비속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 법령상으로 우리가 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지 거부한 일부를 아마 제공 동의를 안 해도 보니까 저쪽에서 그 자료를 제공하라 이래 돼서 우리 내부에서 전부 제공하자, 협조하자 이렇게 됐고 저희들이 제공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며칠 안에 다 되겠네요. 만약 그렇게 안 하고 또 미뤄지면은 의심 있는 처리가 올 수가 있잖아요. 예, 그거는 저희들한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며칠 안에는 아마 전원 다 네네.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할 것이다. 예. 그렇게만 된다면 이제 같은 선상에서 다른 당이랑 같이 권익위 조사를 받는 그런 단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같은 선상에서 아니, 해야죠. 저는 조금 우리가 또 주장을 했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애시당초 법률적으로 국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는 감사원에 감사를 받겠다고 하셨다가 그게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오자 이번에는 국민권익위원회로 또 조사를 받겠다고 했어요. 근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단 말씀이죠. 그래서 알맹이는 없이 그냥 조사받겠다라고 하는 서류만 갖다 내면 되는가 해가지고 나중에야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났는데 이제는 다 된 줄 알았더니 이제는 또 가족들을 정보 공개 동의서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자꾸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당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시는데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권익위 위원장이고 민주당 위원 출신이고 또 권익위가 강제조사 권한도 없고 실제 민주당 조사할 때도 은행 여러 가지 어떤 자료 제출 거부한 사람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여도 못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공정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우리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 감사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국회 감사원에다 하는 것이 낫겠다 우리 판단해서 감사원에다 요청을 했는데 감사원은 감찰 대상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감사원에서 거부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나머지 기관이 어디 있느냐 판단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윤리위원회 그거는 뭐 여당이 또 그거 할 것이고 또 제3의 시민단체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천상 알 수 없이 국민권익위에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여기서 났고요. 다시 한번 많은 말씀드리지만은 정당에서 왜 개인정보 아니죠. 공개 동의서를 안 내요? 아니 다 냈죠. 다 냈는데 자, 자기들은 재산 박 의원님 고지 말씀대로 거부한 자, 그건 정리하겠습니다. 안 내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박 의원님 되겠죠. 말씀대로 2, 3일 안에는 분명 가부간의 결정이 빠른 난다고 시일에 하니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들 행동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걸 처음에 그 말을 했던 장성철 소장 SNS에 글 파장 이후 계속 논란이 일다 보니까 지금 각종 방송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정보에 되게 능통한 저 뭐 한 10년 이상 된 분인데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이런 문건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세요라고 한 일주일 전쯤에 줬어요. 사실은 그 저한테 전해준 분이 어쨌든 여권 쪽에서 만들어진 것을 저한테 전달해 줬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분을 신뢰하니까 제가 정미경 의원한테 공식적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정미경 의원한테 2개 다 드릴게요. 본인이 자신 있으면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이 공개하세요. 저희는 당내에 아직까지 대선 준비위라든지 이런 조직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조직에서 그런 것을 수령할 수 있는지도 저는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당원에 관한 것이라면은 윤리위나 당무감사위원회 등에 이첩할 수 있겠으나 그걸 수령한다 하더라도 살펴볼 조직이 딱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윤석열 엑스파일인데 이준석 대표에게 기자들이 지금 질문을 했나 봅니다. 자, 이게 이슈가 크게 2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장 소장이 입수한 파일을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그 거론된 의혹들이 너무 많아서 이 중에 몇 가지는 현재의 그 팀으로는 제대로 대응하기가 힘들어 보인다. 나중에 이렇게 제대로 힘들기 때문에 당선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한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과연 이 파일을 누가 작성했느냐, 누가 작성했고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했길래 저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크게 두 개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어떤 내용이었길래 윤석열 전 총장의 지금 팀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말이 나왔을까? 실제로 지금 시중에 떠도는 지라시라든지 이런 파일들이 좀 있다고 하잖아요. 공격이 제대로 들어오면 대응하지 못할 만한 이슈들이 지금
검찰발이라든지 그런 데도 조금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그 뭐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장성철 소장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문건을 보지 못해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그냥 추정컨대 윤석열 전 총장의 일가와 관련된 법적 쟁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모는 재판을 받고 있고 그 부인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사실들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아니겠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혹은 뭐 언론에서 제기된 바도 있고 그런 국민적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소상하게 소명하고 해명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 소장 말은 법적인 부분보다는 보니까 윤리적인 문제에 관련해서 문제들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 그거 대응하는 게 아마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청와대 2번이나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가 되면 특히 대선 때가 되면 이런 파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과거에 이명박 관련 파일, 박근혜 대통령 전 관련 파일 이런 거 나왔지만 나중에 뭐 특별히 밝혀진 거 없지 않습니까? 또 실제 근무하다 보면 이 파일들이 일부 뭐 권력기관에서 또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권과에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타 뭐 기관에서 다양하게 이게 작성됩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떠도는 게 종합 정리된 하나의 거이지 않나 이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고요. 네. 뭐 아까 이제 공개 어느 기관에서 작성했느냐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여러 기관에서 다 작성할 수 있다.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파괴력 여부는 그것이 팩트로 밝혀져야 되는 것이지 카드라는 통신을 해놓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정말 자신이 있다면 본인이 공개해야죠. 자, 장성철 소장이 저 파일이 누가 만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처음에는 여권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를 하다가 오늘 아침에는 여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 파일을 준 그 정치권에 있는 정보통이 본인한테 얘기를 해줬다. 그러니까 여권에서 만든 것이다라고 자기는 들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조금 전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을 보면 괴문서로 정치 공작하지 말고 진실이라면 내용 근거 출처 공개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치 공작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공개하라는 겁니다. 이게 장성철 소장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민주당은 아니겠죠? 글쎄 그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받고 도저히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했던 사람이 장성철 소장이니까 공작을 한다면 장성철 소장이 공작을 하는 것이겠지요. 네. 또 여권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표현도 대단히 불분명합니다. 여당이면 여당이고 무슨 권력기관이면 권력기관이지. 그런데 저희 정부는 권력기관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쪽에 책임을 지우는 듯한 이런 말씀인데 뭐 윤석열 총장이 본인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해야 되지만 말씀처럼 장성철 소장이 이런 문건을 내가 갖고 있다. 이걸 봤다라고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공개하면 무슨 명예훼손이나 무슨 이런 걸로 처벌될까 봐서 두려워한다면서요. 그러면 애시당초 그런 얘기를 언급하지 말았어야죠. 자, 장성철 소장은 정미경 의원이 공개하라고 공격을 했더니 네네. 나는 이 법적 문제 때문에 사실은 두렵다. 그럼 내가 이 파일을 정미경 의원한테 드릴 테니까 정미경 최고위원한테 줄 테니까 그쪽에서 좀 공개해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정미경 의원도 법적 문제는 똑같이 비치는 거죠. 자, 국민의 입장에서 그러면 지금 저 윤석열 전 총장도 공개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를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하든지 아니면 공개하는 이후에 어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식을 통해서라도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진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방법이 지금 이 윤석열 엑스파일을 입으로 거론하신 분들이 옛날 신지호 전 의원이라고 그분이 거론했고요. 또 송영길 저 민주당 대표도 차곡차곡 엑스파일이 쌓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파일이라고 그러죠. 파일. 예, 파일이 쌓이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엑스파일이죠. 네. 그런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 마찬가지로 장성철 소장도 뭐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신이 있으면 본인이 해야죠. 오늘 아침에 우리 그 이준석 대표도 서울시당의 최고위원회에서 서울시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받은 적도 없고 앞으로 받을 방법과 받을 이유도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카드라 통신의 이런 엑스파일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우리 당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공개하는 것도 이거는 논리가 맞지 않다. 그렇다면은 결국
또 윤석열 그 전 총장 측도 정치 공작하지 말고 출처 근거를 분명히 대해서 공개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공개하든지 아니면 제3 루트를 통해서 흘리든지 해야죠. 자, 그러니까 그걸 공개 못할 일이 없는 게 네네. 그 본인이 작성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그걸 여부를 그대로 판단할 내라는 수도 없는데 이런 문건이 있다고 공개하는 것이 뭐 때문에 처벌받는다고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공개하는 게 옳고요. 저도 법에 이상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또 하나는 그런데 저 국민의힘 당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영입하거나 입당시키거나 하려고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몇 월 달까지는 빨리 들어와라. 그렇지 않으면 버스가 출발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막 하고 있는데 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영입하려고 하는 분이라고 하면 그분의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검증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당이 된다면, 우리 당의 후보로 들어온다면은 그 당으로 이유야겠다. 입당한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입당하고 나서 알겠습니다. 검증 결과 뭐 문제가 있으면 안 합니까? 해야죠. 여러 가지 검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여야 협공에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공언했었는데 이번에 엑스파일 건 이슈화된 지 사흘 만에 본인 입장 내놨습니다. 자, 이 건이 앞으로 어떻게 흐를지 향후 추이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중, 진성준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